트럼프의 정책은 미국의 신뢰를 없애는 정책인 거지 미국이 강해지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다.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국가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이시바 불리한 타협 안돼 합의 목표 7월로 변경. 굉장히 협조적인 이시바가 이런 게 뭐냐면 미국이 배신을 때려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 일본이 이렇게 변한 게 처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우방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한번 많이 버텨봐라고 지금 정치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어때요? 빨리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 질문 당연히 이번 결과 발표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이것부터 한번 시작을 하고 좀 깊이 있는 얘기 해보죠. 우선 양국이 관세를 115%씩 네. 일단은 인하를 하기로 했고요. 90일 유예입니다. 네. 그러면 90일 뒤에는 얼마로 환원되는지 혹시 아까 말씀을 주셨나요? 이거는 근데 협상을 해야 되는 여지. 아닙니다. 이미 돼 있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 뒤에 부과했던 모든 관세는 이 90일 유예와 상관없이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혹시 이 90일 동안 나름대로 협상 결과가 잘못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54%,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34% 관세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왔던 145% 이런 건 이미 없어진 거고 혹시 이 회담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50%대, 그 다음에 중국은 34%대 관세로 환원되는 게 다르다. 그래서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미중 간의 이 회담과 관련해서 생각보다 기대가 굉장히 낮으셨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게 미중 간의 갈등이 해소된 거고 나중에 회담이 잘 될 거고 이런 건 아니라는 데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만큼 현재 미국과 중국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다급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이런 합의가 없이 5, 6월 달을 넘어갔다라면 미국도 중국도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큰 위기를 맞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뭔가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관세도 상당 부분 철회를 하고 그것도 그렇게 높지 않은 어떤 관세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하겠다라는 의미 안에는 그만큼 미국도 중국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아니면 또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다라는 어떤 반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향후에 다른 것들을 떠나서 이제 이처럼 뭔가 터무니없는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사실은 없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실제 향후에 90일 뒤에도 미국이 부과하는 54%도 낮은 관세가 아니고 또 역시 중국이 부과하는 34% 관세도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볼 때는 뭔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과 관련 합의는 누가 보더라도 합의하기가 쉽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54% 안에는 펜타닐 20%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합의가 가능하죠.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내가 마약과 관련해서 뭔가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허리펑 부총리와 갈 때 공안부장하고 같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펜타닐과 관련된 유의미한 결과가 제가 볼 땐 90일 안에는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역시 34% 선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양국이 34% 관세 선에서 아마 아주 긴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었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다급하니까 서로 체면은 차려주면서 한 발씩 뒤로 물러난 상황이고 이제 현실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앞으로 이제 협상을 대기하고 있는 나라들과는 그러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거든요. 여전히 좀 엄포를 놓는 느낌일지 아니면 진짜 협상이 가능한 상황인 건지 트럼프의 속내도 궁금하고 우리나라와는 어떻게 할지도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미국이 더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게 이번에 아마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도 댓글을 보니까 일단은
반응들이 어떠시냐면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데 트럼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설마 실수를 했겠어?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을까? 라는 반응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봤는데요. 어떤 타이밍과 관련해서? 맞습니다. 정책도 그렇고 트럼프는 엄청난 오판을 했고요. 예. 실제 오판이 맞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내놨고 그로 인해서 지금 전략적 후퇴가 지속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과 관련된 어떤 얘기들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예.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관세 부과 자체가 문제가 됐던 건 아니고요. 네. 관세 부과를 어떻게 어느 시기에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 아시는 것처럼 뭔가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는요. 즉흥적인 정책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은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무의식적으로 이런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얘기하면 모든 국가가 다 들어줄 것이다. 그렇죠? 모든 국가들이 맞아요. 다 무조건 순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의 생각은 굉장히 정교하고 옳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두 개 다 정반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트럼프 아래에 있는 내각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 아니지 정말 바보냐? 아니죠.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 분들이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잘 짜주셨는데 트럼프가 이걸 안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즉흥적인 건 가지고 성공을 못한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보시는 것처럼 보편 관세를 얼마부터 인상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5%입니다. 근데 얼마를 부과했죠? 10%입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롬 파월 의장도 아니면 드렁컨 밀러라는 사람들도 다른 분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트럼프가 관세 부과한 게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적당하게 어느 정도 했었으면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성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게 실제 계획이었었어요. 네. 아니 그런데 10%라고 왜 이런 터무니없는 걸 했지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도 예. 관세 부과는 정말 점진적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자료 보시면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도 모든 수입국에 대해서 관세 점진적인 인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을 추종하는 아주 좋은 그 훌륭한 분들은 트럼프에게 조언을 많이 해줬겠죠. 첫 번째 조언이 뭐냐면 관세는 점진적으로 부과할 것. 두 번째 보편 관세는 2.5, 높다 하더라도 3% 수준부터 시작을 할 것. 세 번째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는 따로 할 것. 그러니까 먼저 품목 관세나 이런 거 하고 해결한 다음에 보편 관세를 나중에 하는 것들을 건의를 했는데 이걸 몽땅 한꺼번에 해버렸죠. 네. 그리고 보편 관세도 너무 높은 수준이 됐고 이러면서 자충수가 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그림 한번 보실게요. 일기 때에 비해서 트럼프가 정책을 하는데 장애 요소가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도한 수준의 관세와 미흡한 준비입니다. 원래 10%를 넘어선 과도한 관세율은 부과하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었고요. 이번에 22%를 관세를 평균적으로 한 거거든요. 요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반드시 옵니다. 네. 그래서 연준에서도 야, 이렇게 되면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안 좋아져.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보다 물가 오르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거 지켜보고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행적 대응밖에 못해라고 네.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웃긴 건데요. 미국이 스스로 퇴로를 차단해 버렸어요. 자, 미국이란 나라는 생필품을 거의 만들질 않아요. 예.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석 달 뒤에 그러면 관세 나중에 되면은 미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크게 생필품을 비싸게 사야 되는데 그런 모든 피해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베트남이나 인도로 좀 열어준다든가 아니면 미국이 안 되면 다른 국가의 생필품들은 좀 열어준다든가 또는 중국에 있는 생필품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봐주면서 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이러지 않으면서 스스로 테러를 차단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관세 그대로 되면 다른 국가들도 어렵겠지만 미국이 먼저 경기 침체. 그럼요. 예. 네. 그리고 트럼프는 정치적인 기반을 완전히 잃게 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한번 밑에 한번 보시죠. 여기 첫 번째 마지막 보면 관세 부과에 대한 원칙이 없어요. 어떻게 부과했는지 중국한테도 145까지 할 때 원칙이 없어요. 그냥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죠? 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한테 뭘 요구하는데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없어요. 보통은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면 내가 이런 걸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국이 그러면 이 중에서 이걸 빼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도 없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부재하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모든 IB에서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 우세 중에 중국이 생각보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중국 경제도 안 좋고 미국이 압박하면 중국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게 무조건 수용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뭔가 보복을 하면서 시간 벌기를 하는데 시간 벌기라면 양쪽 다 경기는 작살이 나겠죠. 미국도 중국도.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중국은 일당 독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이분은 가는 거고 트럼프는 어떻게 될까요? 중간 선거부터 해서 정치적으로 그렇죠.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다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일관되게 A, B, C, D로 나가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같이 쓰면 효과가 없어지거나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나는 정책의 상충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에 대해서 36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경이라는 막대한 부채하고 지금 너무나도 금리가 높아요. 그다음에 인플레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런데 인플레 상황에서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하려면 관세를 부과하되 그게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는 총 10% 이하에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높게 때린 거죠. 예. 이렇게 때리면 무슨 식으로든 인플레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문제가 됐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모든 정책이 오락가락해요. 너무 오락가락. 제가 일부러 기사도 가지고 왔지만 트럼프 처음에 미국과 관련해서 중국과 관련해서 한치 양보도 없다라는 게 불과 3일 전이에요. 그들이 며칠 전에 갑자기 80%까지 그게 아마 주말에 나온 뉴스였죠.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아니잖아요. 네. 본인 스스로 원칙이 없다. 이런 어떤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 빨간색이 미국의 부채입니다. 연방 부채인데 2010년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하죠.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특히 2020년 코로나 때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금리도 같이 올랐죠. 그래서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이자 수준이 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미국은 돈 찍어내면 돼. 아니요. 이 정도에서는 여기서부터 돈을 잘못 찍어내고 빚을 더 지게 되면은요 실제 달러가 기축통화를 잃게 됩니다. 네. 미국이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 임계치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참. 예. 일단 아, 질문하시죠. 예.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뭐 밑에 있는 실무진들이 뭐 무식하고 바보여서가 아니라 방향성은 같이 보긴 했는데 그 방법론이나 속도에 대한 괴리도 너무 컸고 그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타기 전에 워낙 그냥 파격적으로 막 얘기를 막 문제예요. 뱉어버리니까 참모진들이 비행기 앞에서 더 이상 말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기준 없는 숫자 노름에 맞아요. 결국 제가 넘어간 상황인 거고 근데 또 우리가 본 것처럼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 그때 또 SNS 열어서 한번 시장 달래주고 맞아요.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지위가 계속 낮아지는 격이 된 거고 다음 어떤 얘기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그건 여쭤보고 싶어서 하다 보니 네. 달러 지배력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트럼프는 그런데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달러 약세를 계속 밀고 하다 보면 반대급부로 상대 통화국에 대한 절상 압력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다 보니까 이제 대만 이슈가 있었던 거고요. 환율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관세 전쟁에서 예. 환율 전쟁으로 옮겨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요. 우선 여러분들 지금 그 환율 전쟁과 관련해서 일단은 그 환율 전쟁과 관련된 가장 큰 어떤 그 정책을 내놓은 게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미란 보고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미란 보고서의 연장선상이 마라로고 합의라는 거 있었습니다. 네. 한번 차트 한번 보실까요? 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왼쪽 한번 보시면 이게 마라라고 협상이라는 거고요. 이 마라라고 협상이 앞서 말씀드렸었던 스티브 미란 보고서하고 같은 건데요. 네. 결국은 이런 거죠. 미국이 달러가 너무 강한데 너무 강한 이유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인데 네. 일반적인 국가라면은 뭐 경제가 안 좋으면 자국 통화를 약세로 만들어서 뭔가 위를 돌파를 하는데
미국은 기축통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위기 때 사람들이 미국 달러를 가지려고 하더라. 네. 그래서 달러가 굉장히 강세인 거고 이 강세인 것 때문에 무역에서 적자가 나고 네. 무역에서 적자가 나니까 제조업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서민들의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게 미란 보고서의 핵심이죠. 예.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그동안 달러가 강세된 만큼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 나머지 국가들이 이 피해를 보상해달라. 결국은 환율 측면에서도 뭐 대만이나 한국을 비롯해서 각국의 국가들이 약세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심지어 뭔가 부채와 관련해서도 미국 부채와 관련해서 영구채라고 보통 그러죠. 100년짜리 이자도 없는 거 사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이 보고서가 사실은 여러분들 조금 죄송하지만 엉터리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옆에 오른쪽 한번 그림 보세요. 이 보고서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시티,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대놓고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실행되기 어려운데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보고서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런 어떤 보고서와 관련해서 이번에 스티브 미란이 이 위기 때 일단은 시장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나왔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4월 30일 날 있었던 거고요. 스티브 미란과 관련해서 미국의 15개 헤지펀드 대표들이 만났고요. 굉장한 분들이죠. 구루들이죠. 이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티브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대형 채권 투자자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혼란 수습에 나섰지만 오히려 신뢰를 잃었다. 그렇죠? 29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블랙록, 시티아들 이런 분들과 만났는데 관세와 시장 관련 발언이 일관성을 이루면서 참석자들로부터 역량 부족에 대한 비판까지 실제로 역량 부족 너 깜도 안 되는 거야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야 너 이게 말도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미란이 발언하면서 허점이 많은 거예요. 이 보고서 자체가 허점 투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했는데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야 이런 걸 보고서로 가지고 왔어? 네 얘기가 말이 돼? 정말 어이가 없네라는 게 시장의 발언이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란 위원장은 트럼프의 상호 관력 전략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관세는 세수 확보가 주목적이 아니며 말이 돼요. 지금 트럼프는 세수 확보한다는데 맞아요. 본인은 그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외교적 지렛대 역할을 하기 위한 거 주장을 했대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관세 조치로 촉발된 미국 국제시장의 급락 변동성에 대한 대응이 없었던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대답도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느니 몰랐습니다. 대응은 있니? 없는데요. 진짜로요. 예. 이게 여러분들 미국 내각의 수준이라고요. 그렇죠? 대단한 분들이 아니라 이분은 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걸 차용을 한 거예요.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미란 위원장이 주장했었던 게 뭐냐면 달러 기축통화 부담론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 뭐 장기 국채 뭐 이런 거 그죠?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채 구매 전략과도 다소 거리를 뒀대요. 그래서 네가 그 얘기했잖아 했더니 못할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죠? 여러분들 이거 진짜 기사 보셨으면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회의에서는 해당 논리는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못할 때 투자자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본 거예요. 아니 네가 보고서 써놨는데 네가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 자 지금 그런 말씀 주셨는데요. 어떤 게 중요한 거냐 보세요. 스티브 미란은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이거 한다고 각국이 관세를 부과를 했어. 그럼 인플레이션 생길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관세를 부과한 국가들 예를 들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이 관세가 무섭기 때문에 자국 통화를 절하를 할 거래요. 네.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물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그래서 관세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여서 위안화가 약세여서 일본 엔화가 약세여서 실제 미국에 들어오는 제품 가격은 어떻게 된다? 높아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야, 너 지금 달러 약세 얘기한다며. 그 앞뒤가 안 맞잖아 했더니 또 대답을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각국 당국의 개입은 전혀 상정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네. 자, 너 관세 부과로 해서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라 했더니 상대 국가들의 통화가 약세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달러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해야 된다. 이게 세상이 뭐예요? 그럼 전 세계 통화는 다 약세인 거예요? 네. 이 앞뒤가 안 맞는 거 가지고 여기에 있었던 시장에 있는 정책자들이 짜증을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실제화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미국이라는 국가가 지금이 아니라 한 2, 3년 뒤에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에 투자를 해요. 네. 그래서 미국에 어느 정도 제조업이 갖춰지면 그때는 이게 가능하겠죠. 그죠? 미국에 어느 정도 제조업이 있게 되면 미국의
있는 어떤 제조업들이 나중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러가 어느 정도 약세로 가고 또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면 미국 물건이 싸니까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가능한데 지금 당장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당장 지금 미국에 언제 공장이 지어질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 원화부터 강세로 만들어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놓고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거냐니까 원화 약세면 됩니다라는 앞뒤가 안 맞는 걸 계속 얘기하면서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것만 보여드렸던 게 아니라 앞에서도 보여드렸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해서 미국의 모든 증권사들은 스티브 미란의 보고서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정책들이 굉장히 앞뒤도 안 맞고 그렇죠? 뭔가 조금 굉장히 제가 볼 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부족하다. 그래서 저거 안 될 거 하는데 그걸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있는 건 알아? 그랬더니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대책은 이미 했으니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량 부족이다라고 이런 얘기 듣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잘 배웠다 안 배웠다가 아니라 생각이 한쪽으로 쏠려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움직이시는 거고 트럼프도 거기에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한번 봐보세요. 뒷장 한번 보시면은요. 트럼프가 했던 모든 정책 중에서 외국과 하는 모든 정책들 중에서 트럼프가 얘기한 것 중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첫 번째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첫날 전쟁 끝났는데 지금 끝났어요? 네, 그렇죠. 지금도 여전하죠? 네. 자, 가자 지구 끝낸다면서요. 지금도 확전되고 있는 거 알고나 계십니까? 그렇죠? 자, 트럼프가 얘기한 것 중에서 최소한 미국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모르겠지만 다른 국가들과 뭔가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이게 쉽게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트럼프가 하면 다 될 거야. 그렇죠? 저 사람 얘기하면 무조건 100% 다 돼라고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트럼프에 너무 오락가락한 게 제가 증거를 한번 좀 몇 가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요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저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대놓고 비판하셨죠. 트럼프의 무역 장벽과 관련해 무역이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셨고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이제 밑에 쪽 보시면 관세 정책이 수정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관세 정책으로 해서 미국이 달러가 약세, 그렇죠? 쉽게 미국이 신뢰를 잃어가는 건 정말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의 신뢰를 없애는 정책인 거지 미국이 강해지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기본적인 비판을 했다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 재정적자도 얘기한 거죠. 이렇게 재정적자 길게 가면 정말 큰일 날 텐데 이런 노력을 안 하네라고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요거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어떤 걸 쓸 거냐면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하고도 협상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일단 가장 왼쪽 보겠습니다. 지금 카나다하고 호주 같은 경우는 반 트럼프 세력이 등을 업고 맞아요. 야 트럼프하고 맞서 괜찮아 무역 합의하지 말고 맞서 내가 찍어줄게 해서 이번에 반 트럼프 바람 타고 역전승을 했어요. 네. 그렇죠? 더 웃긴 건 일본이에요. 일본이 제일 쉬울 줄 알았는데 오늘 이시바 총리가 한 거 보셨죠? 이게 여러분들 나온 게 오늘 기사인데요. 일본 이시바 불리한 타협 안 돼. 합의 목표 7월로 변경. 이 굉장히 협조적인 이시바가 이런 게 뭐냐면 미국이 배신을 때려서 그런 거예요. 네. 분명히 내가 2월에 가서 방위비도 늘려준다고 얘기했고 미국 투자한다고 다 했는데 어떻게 나하고 아무것도 안 줘 한국하고 관세가 1%밖에 차이가 안 나느냐 이거예요. 최소한 내가 선 가서 먼저 한 사람들은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야 이렇게 할 거면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는 내가 먼저 합의하지 마. 내가 먼저 합의하지 말고 미국 수세에 몰린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들 약점도 드러났으니까 뭐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라 해서 일본이 이렇게 변한 게 처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더 웃긴 건 옆에 한번 보세요. 유럽은 무슨 짓 하고 있냐면 그래? 그럼 미국 빼고 우리끼리 뭐 하나 만들어 볼까라고 해서 여기 EU가 CPTPP라 그래서 여기에 최근에 이제 중국이 들어갈 거고 한국이 들어갈 차비라는데 그러면 미국만 빠진 자유무역 협정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 네. 그럼 우리 미국 빼줘야지.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에 대해서 고분고분하게 알겠습니다. 트럼프 써 이게 아니고요. 트럼프는 그렇게 해. 네가 그렇게 하면 그래 너 약점 내가 봤으니까 일본도 나도 이제 바로 안 할 거고 만만하게 보지 말고 나도 계속 지켜볼 거야. 그렇죠? 아까 영국과
자기 영국을 빼놓고 다른 우방들 같은 경우도 야 그러면 트럼프하고 빨리 협상하지 마. 오히려 한번 많이 버텨봐라고 지금 정치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고 유럽도 한편으로는 협상을 얘기하면서도 혹시 안 된다라면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미국 빼고 우리끼리 하면 되잖아. 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국가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얘기해서 다 고개를 숙일 줄 알았는데 일단은 대화를 하고 싶지만 너무 무리한 욕을 한다던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경우는 사실 협상에 임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각국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어때요? 빨리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지금은 이제 수세에 몰린 거는 트럼프 쪽이고 사실 얘기 들어보면 설마 트럼프가 일본이 미국채 팔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텐데. 그렇죠. 물론 이거를 걷어들이긴 했지만 이 얘기를 네. 걷어들이긴 했지만 그 진심이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 얘기를 쉽게 할 건 아닌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트럼프가 그러니까 실기를 하고 있고 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국들은 여기서 무릎 꿇고 들어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버티고 있죠. 버티고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더 수세에 몰리는 건데 이거는 이건데 현상적으로 나타나서 투자자들이 약간 충격을 받는 부분은 또 외환 시장이란 네. 말이죠. 그러니까 실기를 하든 실수를 하든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대만 절상 움직임들 뭐 이런 위기감으로 환율이 튀지 또 뭐 이제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로까지 더 번지지 않을까 막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2주에는 환율 보고서도 나온다고 하지. 환율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신흥국가들한테 환율 절상을 공격적으로 요구할 만한 시기는 확실히 아닙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 상황에서 만약에 원화를 비롯해서 전 세계 달러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이 강세로 약세로 갈 경우 이들이 원하는 게 약세니까 네. 약세로 갈 경우 미국의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현재 중국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잘 잊고 있는 게 관세가 유예된 것 같은데 10% 보편 관세는 여지까지 유효하고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예가 안 됐어요. 네. 근데 이 10% 관세만 하더라도요. 아마 6월달, 7월달 정도 되면 미국에 생각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럼 이제는 처음에 몰랐던 미국 내각이 모르겠습니까? 이제는 알기 시작을 했겠죠. 네. 그러면 제가 볼 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 기간 동안 아시아를 비롯한 각 국가들한테 너희들 통화 강세로 만들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두 번째는 그러지 않을 거면 저 앞서 말씀드린 보편 관세를 내리겠죠. 10%가 아니라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은 요구하진 않겠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통화 강세를 요구해야 될 시기는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네. 지금이 아니라 뭔가 우리든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이제 미국의 제조업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 제조업으로 인해서 이제는 수출 시작하려고 할 때 이게 맞는 거지. 지금은 오히려 들어오는 수입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한국이나 이런 국가들에 대한 통화 가치를 내가 볼 때는 안정적으로 묶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한적인 수준에서 등락을 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그러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패 내밀 만한 협박용 카드 없어요. 아예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4월 2일 날 하고 나서 실수한 뒤로는 한 번도 협박이 없었는데 첫 번째 협박이 요거 한번 보실래요? 그나마 협박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그걸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협박이 없진 않았어요. 엄청난 협박을 하나 했는데 그 협박이 뭐냐면 여러분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도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자료가 좀 장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100페이지짜리 만들어 오다 보니까 만드는 저도 힘들었습니다. 총 107페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그죠? 예. 그래서 한번 협박을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헐리우드 영화에다가 관세 부과한 거였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원칙이 없다라고 하냐면 가운데 그림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영화는 몇 안 되는 무역 흑자 산업이에요. 네. 자, 트럼프는 우리한테 관세 부과 이유가 뭐죠? 너희들이 미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갔잖아. 네. 그만큼 토해내거든요. 이거는 미국이 제일 많이 버는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관세를 부과를 하죠? 무슨 원칙입니까? 그래서 했더니 영화계가 난리 났죠. 너 그러면 미국만 주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날 하루도 안 돼서 후퇴했어요. 얼마나 원칙이 없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디에 안 받고 있지 하다 보니까 영화가 그냥 누가 뭐 하면 딱 하죠. 자, 이게 이틀이나 갔나요? 당일날 취소했다고요. 예. 자, 그런데 트럼프가 대단하고
그죠? 굉장히 치밀하고 그렇다고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그다음에 막 질러요. 그러다 안 되면 후퇴를 하고. 문제는 이러면서 신뢰를 계속 잃어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번 거 이거 빼놓고는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미국이 다른 나라를 협박하는 수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낮아지는 걸 보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 많아요. 네. 이건 저도 알고 전 세계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도 알고 있을 거고, 기존에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트럼프 내각에 있는 분들은 훌륭하지만 트럼프 내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냥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처음에 이 장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트럼프와 관련돼서 이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책을 발표한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상호 관세 발표 3시간까지도 최종을 확정하지 못하고 트럼프가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본인이 한 거예요. 그죠? 지난 3개월 동안 철저하게 준비한 게 아니라 3시간 전에 그냥 트럼프가 그냥 이걸로 해라고 한 거예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자료 내용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치열한 논의가 없었고요. 무조건 예스 했던 거예요. 제일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아니라면 어떤 것이라도 좋다. 그러니까 저분이 했으면 무조건 오케이예요. 자료를 같이 한번 예, 자료 한번 보세요. 네.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4월 2일 날 관세 부과를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상호 관세 발표 3시간 전까지도 최종안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먹구구시란 비판을 받는 이 계산법을 누가? 트럼프가 직접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이걸로 하자. 준비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리고 나서 1기 때는 경제팀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맞는데 이번에는 그 논의도 없었고, 그렇죠? 무역부착정과 관련해서 내각은 아무도 반대를 안 하고 제일 밑에 대통령이 원하는 건 어떤 식으로는 좋다. 쉽게 얘기하면 이 똑똑한 분들이 대통령 각하 이러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대통령이 하면 무조건 예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 회사 다닐 때 느끼시지 않으세요? 회사에 있었을 때 오너가 너무 강한 분이 계시면 어떤가요? 여러분도 아마 그 밑에 계시는 임원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일걸요? 그 자리 갈 정도면 대단히 노력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자리만 가면 뭐가 돼요? 예스맨이 돼버리죠. 네.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훌륭한 그런 어떤 잠재력을 키워준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트럼프 내각에 있는 분들 저보다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 맞아요. 그러나 지금 트럼프 내각은 트럼프가 시키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조직이 된 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트럼프는 지금도 보셨겠지만 즉흥적으로 자꾸 뭘 결정을 해요. 웃긴 건 트럼프 내각은 얘기를 해줘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얘기해줬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근데 그게 한계에 왔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내밀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미국과 중국과 합의가 뭘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미국이 받아내는 게 중국으로부터 뭐 콩 수입 아니면 뭐 돼지고기 수입 아니면 뭐 히토류 수입 이런 것들이라면 사실 기존에 했던 거에 달라진 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니 뭐 굳이 이런 어떤 엄청난 무역 전쟁 안 했었으면 기존에 다 사주던 걸 뭐 똑같은 거 했던 거 받아오는 건데 뭐가 달라지는 거지?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건 트럼프라는 분이 하는 이 정책이 우리한테도 손해일 거고 분명히 미국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건 맞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정도로 미국이 더 많이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허망하기도 하고 반성도 되는 게, 저 스스로도 좀 말이 안 되게 흘러가도 항상 마지막에 이 매직 워드로 그냥 무마시켰던 것 같아요. 트럼프니까 뭔가 속내가 있겠지, 협상의 제왕이래잖아 하면서 했는데 사실 진짜 카드는 블러핑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내각도 지금 예스맨으로 꾸려지다 보니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계속 건너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다 보니 이제 궁금한 건 그나마 예스맨이 아닌 쪽 트럼프가 직접 선택하지 않은 사람 파월은 그러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보편 관세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6월, 7월 되면 분명히 악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는 파월을 계속 압박하고 있죠. 근데 연준은 연준의 본분은 다 하기는 해야 되죠. 연준과 파월의 스탠스는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번 이 장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연준 회의를 제가 또 정리를 해왔는데요. 딱 간단해요. 그렇죠? 빨간색부터 보세요.
발표된 큰 폭의 관세 인상이 지속된다면이라는 가정을 깔았어요. 예. 파월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야 관세를 너무 세게 때렸어요. 이분이 지난해 3월 달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안 했다고요. 3월에는 어느 정도 전체 관세를 다 합쳐서 지금 모든 평균 관세가 22%인데 우리가 하는 파월은 10% 이하로 될 줄 알았었어요. 실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고관세만 아니라면 혹시 인플레이션이 있더라도 단기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22%가 되니까 지금처럼 큰 폭의 관세 인상이 지속된다라면 스태그플레이션 올 거야. 그리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야, 이 관세를 부과하면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이 도대체 이 정책을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책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 딱 언제까지 뭘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90일 유예됐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감히 현 상황을 놓고 나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금리를 내리는 거 위험할 수 있으니 자기네들은 혹시 틀린다 하더라도 후행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만 이분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연준을 둘러싼 부분들이 아니라 미국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도 이 얘기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계속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죠. 네. 그죠? 그 안에는 어떤 게 숨어 있을까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연준 파월 의장은 바보라고 내세우고 금리 인하를 압박한다는 얘기는 실제 트럼프가 얘기한 관세를 그만큼 부과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죠? 물가를 자극할 만할 정도로 네. 기대 인플레이션을 장기화해서 올릴 정도로 안 할 거니까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왜냐면 만약에 본인이 앞으로 관세를 그렇게 더 강하게 부과를 하고 그런다라면 어떤 경제학자들이 보더라도 이거는 물가 올라갈 게 뻔한데 금리를 네. 어떻게 내리겠어요. 근데 네. 트럼프가 파월이 틀렸어라고 얘기를 하려면 결국엔 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돼야 트럼프의 이 압박이 굉장히 힘을 얻게 된다. 그게 많이 되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한 건 파월을 압박할 때 결국 이 관세를 뭔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낮겠구나. 그러니까 안 먹인다가 아니라 생각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파월은 그렇게 알 수도 있겠지만 이분 입장에선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얘기는 맞는데 나는 지켜보고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나도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관세가 고관세가 아니라면, 그리고 뭔가 정책적으로 명확해진다라면 그때 나는 움직일 거니까 그전에는 나한테 뭐라고 하질 마. 그래서 나는 통화 관련해서는 정책과 상관없이 중립을 지킬 거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